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동형 모의고사 사회 과목의 이종학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이제 10회차입니다. 10회차. 10회차고 뭐 또 똑같겠죠. 구성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합격선 정도는 90점 정도, 네, 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는 우리가 사사삭 다 또 해결을 잘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제시했던 그 점수는 아무튼 우리가 좀 목표 점수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워나가는 과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틀리는 문제를 하나씩 없애가는 거, 틀리는 주제, 내가 잘 몰랐던 주제들을 이렇게 좀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게 쭉 업이 돼서 실전에서 이제 나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니까 과정에 충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준비되어 있는 20문제 해결해 보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좀 들어가 봐도 되겠죠. 자, 1번 문제 보면은 법과 정치 문제인데, 자료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자료가 뭘까요?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통치자의 수와 법률 준수 여부에 따라 정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의 수가 한 명이면 군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수다 다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법률 준수, 법률 유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준수, 법률 유린. 자, 그랬을 때 기억에 다는 타락한, 여기서는요 우리가 뭐 용어를 꼭 굳이 딱 맞춘다 이런 개념보다도 요거에 대한 것을 보기랑 이렇게 연결해서 그 맥락을 좀 짚어내는 그런 것을 좀 중시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은요, 다는 타락한 귀족 중심의 정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다수의 지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귀족 중심의 타락한 정치 형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요, 법률을 일단은 준수하지 않을 거예요. 법률을 유린하는 불공정국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귀족 중심의 정치는 과두정보다는 좀 인원이 많아지는 거는 확실합니다. 예, 귀족정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1번 같은 경우가 이게요, 그 의사결정자의 수에 따라서 보면은요, 왕정이 있고요. 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두정이 있어요. 과두정. 로마 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삼두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 그리스만 얘기했으니까는 삼두정 같은 거야 염두를 안 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좀 폭넓게 좀 말씀드리자면 정치학에서 왕정이 이제 따르게 보면 군주정이에요. 군주정이고, 그 다음에 과두정, 삼두정, 그러다가요 귀족정이 있죠. 귀족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공화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통치권이 이제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다수에게 널리 퍼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1인이 통치하는데 법률을 유린한다 그러면 막 참주라는 개념도 쓰고 막 그래요. 그리스에서는. 예,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무슨 정치다 이름을 막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맥락으로 보는데, 어쨌건 타락한이란 말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법률 유린 쪽으로 가야지 법률 준수 공정한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기억은 일단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하는 정치 행태다 그랬는데, 만약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면 통치자의 수는 소수가 아니라요 엄청 다수가 되었어야 될 거예요. 차라리 그건 다 정도로 가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죠. 그 다음에 가해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고대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다. 아까 참주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나쁜 놈이 등장하는 걸 막으려고 도편 추방제를 한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있잖아요, 도편이라는 게 도자기 파편 같은 거죠. 아니면 없으면은 그 종이가 없어서 그래요. 도자기 파편이나 아니면 동물 뼈 같은 데다 막 새겨가지고 이름을 제출하고 6,000표 이상 다득표를 하면은 10년간 해외로 추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악용은 됐죠. 다수파가 소수파의 우두머리격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렇게는 보긴 하지만, 그래도 도입 취지는 참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는 어리석은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중후정치다. 예, 그 중후정치가 딱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예, 중후정치. 방금 전에 도편추방제가 잘못 활용돼서 중후정치의 케이스로도 지적을 받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어쨌건 뭐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유린되는, 다수에서 법률이 유린되는 중후정치가 라이 들어가면 딱 맞겠어요. 답은 4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 국무회의 참석하는 A씨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자, 국무회의에 대한 얘기예요. 국무회의는 뭐라 그랬었냐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제에서는 원래 없어요. 이게 이제 의원내각제 요소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 내에 뭐라 그랬냐면요. 행정부 내에 필수적인 심의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결정 자체를 한다라기보다는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심의에 이제 그 헌법에서 봤을 때도요, 필수 심의 사항들을 막 규정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 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도 같이 끼죠. 국무총리도 끼는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이 되는 거죠. 부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 국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15인에서 30인 이하까지 이렇게 꾸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무위원은요,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과 국무위원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A는 국무총리다가 아니죠. B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A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고, A는 아무튼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결정사항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의원내각제 국가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총리에 대해 총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여러분 있잖아요. 요 말 자체가 1번이 성립되려면 우리나라 국무회의 말고요, 의원내각제하고 있는 나라의 국무회의라면은 1번처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게 되니까 A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틀려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자기가 다 결정하는 사람이지, 국무회의는 그냥 심의만 한번 붙일 뿐이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통령이 따르기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완전 의원내각제일 때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B와 C를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 B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요. 국무위원이나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정도만 하죠. B는요, A에게 C의 임명제청과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내각제 요소인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도 하고 해임건의도 합니다. 3번이 맞는 답이었어요. 4번은 의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볼까요? 표의 가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래요. 뭐 전형적인 정부 형태라고 하면은 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가 나눠질 텐데, 가의 형태는요,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상권을 갖지 않고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행정부 수반을 뽑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쉽죠? 가는 대통령제가 되고요. 가는 대통령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찌 돼요? 나는 보니까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그랬는데 그렇대요. 행정부의 수반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대요. 왜요? 의회가 뽑아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가 됩니다.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에서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나예요. 의원내각제 특징이고, 가는 핵심이 여기는요, 엄격한 권력 분립이에요. 대통령제는요, 엄격한 권력 분립이었어요. 핵심이 상권 분립이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다 지어져야 합니다. 구분이 지어져야 하고, 그래갖고 의원과 강요의 겸직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 융합적이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권력 융합적 성격이 있어요. 권력 융합적 성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그래가지고요. 예, 여기서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하는 것은 나로 갔어야 되고, 의회는 내각 불신권을 행사하는 건 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를 겸한다. 그것도 맞죠? 그죠? 대통령이 행정 수반도 되고 국가 원수도 됩니다. 나는 가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이다는 틀렸어요. 가가 더 엄격한 권력 분립이다 했습니다. 3번을 답으로 체크하시고 4번으로 갑니다.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구분이래요. 예, 그러면은요. A, B, C의 각각 특성이 어떤 건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정치 주체가 나와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에 대한 성격인데 A는 공익이 되는 게 딱 맞을 거예요. 지금 4번을 보면 A에 들어갈 말은 공익을 추구한다. 이익집단만 사익을 추구하니까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좀 좋을 것 같고 B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공통점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정권 획득,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권 획득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죠? 정권 획득도 아니고 정책 책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겹치는 거니까는요. 여론을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론을 형성하고 집약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투입하는 거죠. 투입이나 환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정치 사회화 이런 것도 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그래서 A에는 정책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당은 정책 책임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거든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은 이익 집단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B에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 다 비공식 참여 주체예요. 공식적 참여 주체다 그랬을 때는 정부, 권력을 쥔 정부,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게 돼야 되니까요. 셋 다 비공식인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C에는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죠? 투입비나 환류 이런 거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3번이 맞고요. A와 달리 B에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해당된다 그랬는데 또 틀렸네요. A의 공익 추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질문에 대한 방안으로 적절한 게 뭐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답으로 가 같은 경우에는요.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질문 자체가 위에서는요. 지금 소선거구 제도가 문제다.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한 지역구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합시다 라고 하는 건 좀 미온적인 대응이에요. 미온적인 대응인 게 일단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 1등만 당선되는 게 문제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결선 투표제 정도를 해서 당선자의 그 득표율을 좀 끌어올려주자. 이런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근본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울 듯 하고요.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선거구를 통합해서 한 선거구에 2,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표제 요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이유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제도로서는 2, 3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2,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그 이제 중선거구 정도로 가면은 소선거구제일 때보다 선거 비용은 더 들어가요. 그게 틀린 겁니다. 선거 비용이 더 들어요. 왜냐면 후보자들이요. 넓은 지역에다가 많은 유권자를 상대로 이제 선거구가 커졌잖아요. 커진 선거구에서 자기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선거비용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틀렸다라고 보셔야 해요. 다 맞아야 되는데 뒷부분의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좀 적절해 보이지만 앞부분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현행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유권자가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거는 대안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좀 복잡해지고 개표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꼭 좋기만 한가? 이런 이제 문제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바꾸자는 얘기가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제도의 문제점은 정당 명부를 고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정당 수뇌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직접 이제 그 후보자들하고
이 접촉할 수 있는, 즉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변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가자라고 하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다는 틀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구 의석수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1인 1표제 비례대표제를 할 때 과거에 이제 그 지역구 선거 하나 가지고서 그거를 재활용해서 비례대표 결정할 때 그때 문제점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래가지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로 온 거거든요. 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오긴 왔으니까 라를 여기서 옳은 답이라고 고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중 가장 타당한 것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번으로 갑니다. 이제 여야 간 공방을 계속해오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대요. 개정된 국회법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필리버스터의 도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요 몇 해 전에 있었던 거죠. 있었던 거고 실제 그래가지고 이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돼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즉 상임위원회 같은 데를 건너뛰고 그냥 본회의로 다이렉트로 넘겨버리는 이 직권상정이 굉장히 수월했다가 지금 어려워요. 국가가 굉장히 위기 상황일 때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리버스터라 그래서 국회 소수파가 3분의 1의 요구만으로도 필리버스터를 열어서 반대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거 표결에 못 붙이도록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지연 전략, 지연 작전을 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어요. 그게 필리버스터고요. 그 다음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20인 이상의 의원 모임으로 국회 교섭단체를 등록할 수 있죠. 교섭단체를 등록하면 국회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제 의논할 수 있다. 이래서 막강한 권한이 또 주어지는 게 교섭단체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니은 본회의에서는 과반 출석 의원 과반 찬석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1번 틀렸고, 이건 헌법 개정할 때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리을로 이제 국회 의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재량권은 약화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 직접 상정을 그냥 자기가 판단함에 따라서 그냥 해버릴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요건이 이렇게 제약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음의 도입으로, 필리버스터의 도입으로 니은에서 본회의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파에게 반대 토론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없던 기회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20명이죠. 15인이 아니라 그게 틀렸고, 법률안을 제한한다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원 10명 이상으로 법률안 제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임위원회 같은 데를 통해서 법률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랑 직접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게 봐두시고, 자 7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네모네모 신문 땡땡땡땡년 땡월 땡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묶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묶음 문제는 없는데 한번 이런 묶음 문제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땡땡 지방법원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헌법의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 불소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한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뭐 전자발찌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이런 거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전자발찌 같은 거를 더 추가로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잘못한 거는 뭐 형량을 받고 옥살이도 하고 이랬을 텐데 왜 거기다 추가 플러스 알파를 하냐,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형벌 불소구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이제 과거 행위까지도 이제 전자장치를 부착하겠다 뭐 이렇게 좀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요 제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성범죄자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형벌이 아니고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구 원칙이나 죄형 법정주의의 이 대상이 되진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형벌 말고 보완처분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보완처분에 해당되는 게 보호관찰제도 같은 게 있고요. 치료감호제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도 이 보완처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발찌 부착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7번 위의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권리구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게 그랬는데요. 요거는요. 여기서는 어디가 이제 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주체를 봐야 되는데요. 땡땡 지방법원이 주체가 됐어요. 제청 주체가. 그랬다는 얘기는 재판 중이었다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제청하는 건 위헌법률 심판이에요. 당사자가 제청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건 헌법소원이 아니라 요거는 위헌법률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지금 보면은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별도 헌법재판소로 와서 하는 것이고 단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면 대신 다른 사유를 가지고 다음번에 똑같은 이슈를 또 제기하는 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옳은 게 되고요. 재판관이 9명 출석한 경우에 6명 이하가 위원회에 찬성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자 보면은요 6명이 찬성했다면 6명이 위원회 찬성했으면 위원 결정이 돼요. 6인 이상이면은 어떻게 돼요? 6인 이상이면은 이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3번은 그 말표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하, 이상 이럴 때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만, 초과 그럴 때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6인 이상 찬성으로 위원이 되는 거니까요. 6명 이하가 위원회 찬성했다면 6인이 위원회 찬성했을 수 있다는 얘기라서 이 경우는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위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6인이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부착 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부착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았다. 이거는 형벌이 아니고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했어요. 8번으로 갈까요? 자, 기억은 지금 이제 죄형법정주의인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의 자유로부터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신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니은은 형벌 불소부 원칙인데 형벌법률이 그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이 되고요. 디귿은 범죄인의 형벌이잖아요. 범죄인의 기본적인 생명, 자유, 명예, 재산 등을 제재하는 것을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형에 사형이 있었고 자유형에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명예형이다 그랬을 땐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재산형일 때는 벌금형, 그 다음에 과료형, 그리고 몰수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되고요. 기억과 니은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적극적 기본권이 아니라 신체 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권이니까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권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9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 그랬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면 또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요. 자, 9번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고 했을 때 헌법의 기본 원리에는 자, 먼저 국민주권주의가 있었고요. 국민주권주의가 있었고 이 국민주권주의보다 조금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도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국제평화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평화통일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평화통일의 지향이 있어요. 지향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요. 우리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죠. 복지국가의 원리가 있었고요. 복지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는 문화국가의 원리도 있습니다. 문화국가의 원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정도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있잖아요. 1번 정부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평화통일의 원리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원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경제적 조화니까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원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국제평화주의다 그랬는데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등하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라는 말은 헌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고요. 체결 공포된 조약은요.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은 이제 또 틀린 얘기고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다 살아 숨쉴 수 있게 복수정당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원래 복수정당제는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국민주권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견제 원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원리로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양다리. 예, 3번이 답이고요. 4번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아니고요. 그런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한 거. 자, 맞는 연결은 3번밖에 없었습니다. 10번으로 갑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래요. 자, 10번 그림이 뭔가 봤더니 자동차 가격하고 수량인데 최고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한 얘기죠. 정부가 이제 경제에서 가격 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뭐 자동차의 사례네요. 자동차의 가격이 있고 여기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균형이 요쯤에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쯤에서 그래서 거기를 P5, Q5 이렇게 해놨는데 P5, Q5 이랬는데 여기다가 최고 가격을 딱 설정을 한 겁니다. 여기다 딱 최고 가격 딱 여기가 이제 최고 가격입니다. 여기가 최고 가격이면은 이 최고 가격이니까 그 위에 있는 가격은 밑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를 이제 P2로 봤죠? P2로 그래가지고 여기 요래 수량이 여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안 걷네. 네, Q 안이 되고요. 여기는 QD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QS거든요. 공급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요량은 QD까지 갔지만 여기까지 거래가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초과 수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를 막 선별해서 고를 수 있는 이런 게 되고요. 원래 잉여의 크기를 보면 균형일 때는 여기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죠. 원래 여기가 생산자 잉여고 그 다음에 요만큼이 뭐가 돼요? 요 위에 요 삼각형만큼이 여기가 소비자 잉여거든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저런 식으로 이제 원래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말입니다. Q 안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Q 안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요거밖에 안 되고 이제 생산자 잉여는 이거밖에 안 되고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 돼요? 소비자 잉여는 1에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뭐가 되죠? 여기가 경제적 순손실이 됩니다. 여기만큼은요 원래 잉여에 있었는데 이제 잉여에서 제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잉여에서 제외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이 뭐가 된다? 이만큼이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하면 이렇게 잉여가 축소되는 경제적 순손실이 벌어진다. 그래서 시장주의자들은 이걸 싫어해요. 근데 시장 개입론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A와 B의 면적은 날아가 버렸다. 경제적 순손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2로 가격을 규제했을 때 그때요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고요. P2로 가격 규제 시 생산자 잉여가 감소를 많이 했죠. P2로 가격 규제 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목적이에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P2로 가격 규제 시 사회적 잉여는 A와 B를 더한 만큼 감소가 됐죠.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죠. 소비자 보호인데 생산자 보호라고 해서 틀렸고 4번만 맞는 얘기가 됩니다.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값이 용돈 5만 원을 모두 지출해서 구입할 수 있는 XJ, YJ 소비 가능 곡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봐요? 소비 가능 곡선을 보는 겁니다. 소비 가능 곡선, 소비 가능 곡선,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보세요.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소비 가능 곡선에 XJ, YJ로 그냥 나왔네요. XJ가 있고 여기에 YJ가 있을 때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여기는 10개, 여기는 5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요. 예산의 제약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산 제약선, 예, 줄여갖고 예산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산제약선, 예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진 돈으로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조합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안쪽에서는 이제 소비하고 돈이 남아서 저축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쪽은 이렇게 되고 이 바깥쪽이죠. 바깥쪽은 소비가 불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예, 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안쪽은 소비하고도 남는 돈이 좀 있는 거고 이 바깥에는 소비가 아예 불가능한 거고 여기는 소비가 불가능한 거고 노란 선상에서 소비했을 때 이게 이제 최대치로 돈을 다 홀딱 다 써버린 경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XJ 가격은 YJ 가격의 2배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요. XJ는 가진 돈으로 다 털어봐야 5개 사고 YJ는 10개를 사잖아요. YJ가 XJ의 반값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즉 1번은 맞는 거다. 예, 옳다. 예, 왜 이랬지? 자, 그 다음 2번 X장기 추가 구입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그랬는데 요거는요. 기회비용의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YJ만 사다 보면 XJ를 포기해야 되고 XJ를 늘리려면 YJ를 또 포기해야 되는데 XJ 하나 늘릴 때마다 YJ 2개씩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YJ 2개씩 포기하면 됩니다. YJ 하나 늘릴 때는 XJ 반 개씩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반듯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기회비용이 지금 균등한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건 쓰진 않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면 기회비용 균등이고 둥그스름하게 나올 때는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기회비용 일정하다도 맞는 얘기입니다. YJ 6개를 구입하려면 YJ 하나당 XJ 반 개씩 포기하니까 XJ 3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J 6개 구입할 때는요. 그 A점이죠. 그때는 XJ도 2개는 구입을 해요. 그러면 뭘 포기한 거냐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6개라는 거 아니에요? 6개, 그리고 2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6개를 위해서 포기한 거는 이만큼이에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여기가 기회비용이니까는 3개를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 돼야 돼요. 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지금 XJ를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YJ를 2개를 포기한 이런 상황이니까 XJ 한 개 구입의 기회비용이 YJ 2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는 얘기가 되죠. 답은 3번이 됐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자,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거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건 비교 우위를 좀 찾아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비교 우위론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비교 우위론인데 여기 이제 비교 우위론에서 값과 을이 있고요. 구분이 있는데 여기 값과 을이 있고 그 다음에요. 옷과 이제 포도주가 있습니다. 옷과 포도주가 있어요. 옷과 포도주. 그래서 옷은 이제 벌 단위가 되고 포도주는 병 단위가 된대요. 이거는 뭐 큰 상관없고 우리가 원래 경제학에서는요. 저는 단위에 구애 안 받으려고 단위라는 말을 써요. 그냥 단위라고 써버려. 그냥 단위라고. 한 단위, 두 단위 이렇게 원래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줬네요. 그럼 이제 값과 을의 최대 생산량이 지금 봤을 때 9대 8. 그럼 얘가 더 잘하는 거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아니지 잘못 봤다. 9대 8이 아니고 9대 10 이렇게 되죠. 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을이. 그러니까 옷만 놓고 보면 9대 10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값과 을을 비교할 땐 이렇게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옷은 을이 더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8대 11이 됐어요. 8대 11. 8대 11이 됐으니까 이것도 을이 다 잘해요. 그래서 을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재화 모두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우위를 혼자 갖는 바람에 절대우위론에 입각해가지고서는 거래가 제대로 돼야 한대요. 양국 간의 교역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요. 비교우위까지 이제 찾아줘야 돼요. 비교우위 찾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못하는 값이 좀 덜 못하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못하는 값이 덜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요거는 딱 보면은 9개 대 10개니까 11%, 11.1% 뭐 이 정도 얘가 좀 더 잘하는 거예요. 10% 조금 더 되게. 그런데 얘는요. 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죠. 격차가. 그러면 그때는 갑이요. 이걸 하라고요. 갑이 이걸 하고 을이 이걸 하라고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갑은 포도주의 비교우위, 이건 이제 비교우위예요. 비교우위는 각각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포도주의 비교우위가 있다 그랬는데 갑은 옷의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은 절대우위는 하나도 못 갖고 있습니다. 을이 포도주 한 병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을만 놓고 보세요. 포도주 하나를 추가 생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포도주 11개 만들 때 옷 10개 포기하는 거거든요. 11분의 10만큼씩 옷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11분의 10만큼이에요. 11분의 10. 11분의 10이면 1이 안 되죠? 예, 그 2번도 틀려요. 옷 한 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찾았으니까 옷 한 벌 생산할 때 기회비용 값이 더 적은 거예요. 값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값이 을보다 크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틀린 게 되고요. 비교이라는 게 기회비용이 적은 걸 갖고 찾은 거거든요. 기회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옷 9개 만들 때 포도주 8개 포기해요. 그래서 옷 하나당 9분의 8만큼 포도주를 포기하는 건데 을은요 10분의 11만큼 포기해야 돼요. 얘는 1이 넘잖아요. 이게 더 크거든요. 을이. 그 다음에 갑은 옷의 교역 후의 기회비용이 교역 전보다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자기네가 특화한 상품을 있잖아요. 응? 이거를요 만들어서 팔면은 을로부터 교역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교육 이익을 얻을 텐데 홀딱 써버리잖아요. 그럼 그 교육 이익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게 돼서 이제는 교역이 성립된 이후에는 이걸 지가 쓰는 게 더 아까워. 이걸 써버리면 교육 이익까지 다 포기해야 돼. 기회비용이 커진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갖고 답은 4번이고요. 4번에 나와 있는 말 있잖아요. 이거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답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4번을 옳은 것이라고 항상 요 문장이 나와버리면은 그냥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번 문제 넘어가 보고요. 13번 갑니다. A에서 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A에서 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제와 B제는 용도가 비슷하여 A제 대신 B제를 소비해도 만족의 크기의 차이는 별로 없다. A제와 그 다음에 B제는 요거는 대체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대체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제와 C제는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B제와 C제가 보완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보완제 성격이 있대요. 그러면은 A제와 C제는 어떻게 돼요? A제와 C제. A제, C제는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모르는 거예요. 얘가 관련이 있고 얘가 관련이 있다고 얘와 얘도 관련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럴 때 A제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 가격 상승하면 A제 안 사고 B제를 많이 사요. B제를 많이 사게 되면은 C제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겠네요. 그쵸? 그래서 B제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B제의 수요량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요. C제는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A제 공급이 감소했대요. A제 공급이 감소하는 거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래프 다 그려보세요. A제 공급이 감소했다 그랬으면 공급의 감소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와야 돼요. 그럼 거래량이 줄어들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A제 거래량이 줄어들면 B제에 또 있잖아요. B제에 어떻게 돼요? B제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B제의 수요가 또 증가해요. 1번도 아까 A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A제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B제 수요가 느는 거거든요. B제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량이 늘었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2번 같은 경우에 A제 공급이 감소하면 그러면요 일단 B제부터 봐야 돼요. B제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럼 B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B제의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C제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거래량 증가하고 가격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갖고 2번이 또 틀렸습니다. 3번 B제 가격 변화와 C제 수요량 변화는 정해관계다 그랬는데 보완제 관계면은요.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교차 탄력성 공식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교차 탄력성 공식이 있습니다. 교차 탄력성이다 그랬을 때는 요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B제의 가격 변화율이 있다. B제, C제를 보면 B제의 가격 변화율 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C제의 수요량 변화율을 보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보는데요. 이게요. 둘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보완제일 때는요.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음수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항상. 왜냐? B제의 가격이 올라가. 이게 플러스 됐어. 그럼 B제 안 사. 그럼 C제의 수요량이 마이너스 돼요. 그 얘가 플러스 됐을 땐 얘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예요. B제의 가격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B제 많이 사. 그땐 C제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되면 얘는 플러스 돼. 항상 음수값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보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단 말이야. 보완제라서 그렇다. 됐을까요? 보완제라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B제 가격 변화와 C제 수요의 변화는 정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다 이렇게 봐야 돼서 3번도 틀려요. 4번 C제 공급이 증가하면 C제의 공급이 증가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사요. C제 많이 사면 B제도 많이 사야 돼요. B제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거거든요. 답은 4번이 옳은 답이 되겠네요. 14번으로 또 갑니다. 표는 2009에서 2011년 미국 달러 대비 각국가 을국의 연평균 통화가치 상승률이래요. 지금 보면은요. 연평균 통화가치 상승률이 각국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됐고요. 을국은요.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통화가치 상승률이 이러면 환율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2009년에는 미국으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각국 부모의 부담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랬는데요. 요건 틀립니다. 자, 자기네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달러 대비. 그러면은요. 환율은 갑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된 것이고 환율이 하락하면 돈 쓰는 측면은 유리해지죠. 그러니까 달러로 바꿀 때 자기네 나라 돈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생에 대해서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로 임금을 받은 각국 국민이 환전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자기네 나라로 환전할 때에는요. 그때는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미국 달러로 월급 받았잖아요. 그거 자기네 나라 돈을 바꿀 때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이 좋으니까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가 유리한 건데 지금 각국 국민의 입장에서 2008년보다 2011년에 더 많은 금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2009년에는 2008년 대비 좀 올랐지만은 2010년에 훅 떨어졌고 2011년 더 훅 떨어졌어요. 같은 6%지만은 떨어진 거에서 또 떨어지니까 충격은 더 큽니다. 그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은 많이 올랐을 것이고 2008년보다 2011년의 환율은 더 높아져 있을 것이고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게 맞습니다. 니은이 맞는 거고 디귿 2010년에는 을국에 투자하는 각국 투자자들의 부담이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랬는데 을국입니다. 을국의 이제 환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달러를 들고 을국으로 가잖아요. 을국으로 가면 달러를 을국 돈으로 바꿔주는 양이 줄어요. 그러니까 을국에다 투자하기가 이게 좀 별로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환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부담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네요.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고요. 리을 2009에서 2011년 동안 을국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는데 을국의 수출품 자 2009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낮아졌고 2010년에도 낮아졌다가 2011년에만 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을국의 수출품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는데 외화 표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낮아질 때는 2009년, 2010년에는 환율이 낮아졌으니까 외화 표시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2011년에만 외화 표시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달러로 돈을 벌어왔을 때 자기네 나라로 바꿀 때 몇 푼 안 되잖아.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그러니까 달러도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달러를 가져와야 자기가 원하는 자기네 나라 화폐의 양이 채워지니까요. 이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15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X와 Y제의 가격 변화에 따라
판매량과 판매 수익 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런 거 볼 때 15번 같은 거 볼 때 유의하셔야 될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요, X축, Y축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긴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수량이에요. 여기는 그대로. 그런데 여기가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여기는 판매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예, 판매량에 따른 판매 수입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X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요, 판매량이 있잖아요. 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량과 판매 수익 간의 관계인데, 판매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X제는 지금 X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X제 이렇게 표시할까? X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제는 가격 상승 시 수입이 판매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가격이 올라간대요. 이게 지금 보면 판매 수익 간의 관계인데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그랬을 때 판매 수입 간의 관계에서 X제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판매 수입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질 때 판매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가격이 낮아질 때 판매량이 증가하고, 그럼 가격이 낮아질 때 판매량이 늘면서 판매 수입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번은 가격이 상승시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Y제 소비자는 항상 일정한 가격에 구입한다 그랬는데, 판매량이 늘어날 때 판매 수입이 일정합니다. 그죠? 들어오는 돈이 일정합니다. 요거는요, 이 Y제는 단위 탄력적이다. 수요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같은 그 가격, 매출이 동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판매량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오른 만큼 딱 판매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량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때도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이 내려간 만큼 판매량이 그만큼만 딱 늘어나요. 단위 탄력적이라. 그럼 판매 수입이 이렇게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Y제, X제는 이렇고 Y제는 지금 판매 수입이 일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Y제의 경우에는 단위 탄력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보면은요, Y제 소비자는 항상 일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판매량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데 기업의 총 판매 수입이 일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어서 그렇다라고 봐두시면 되고요. X제 소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면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판매 수입이 정비례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정비례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때 같은 비율만큼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판매량이 늘어날 때 판매 수입이 늘긴 하지만은 속도를 보면 판매량이 더 빠르게 늘면서 판매 수입은 서서히 올라가요. 이게 좀 약간 누워 있잖아요. 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누워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된 거예요. 판매량이 이만큼 늘었을 때 판매 수입은 요것만 늘어난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늘고 조금 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경우가 완전 이제 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방금 전에 설명한 건 이해가 됐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도 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얼마너치 주세요 이런 거 있죠. 얼마너치 주세요, 일정한 금액을 지출한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단위 탄력적인 거라 이건 Y제로 가면 맞아요. 단위 탄력적인 설명입니다. 얼마너치 주세요. 얼마너치 주세요가 뭐예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덜 사고, 그 다음에 가격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더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4번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전략과는 무관하다 그랬는데요.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격 전략과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가격 전략을 뭐 높일까 낮출까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분들이 볼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얘가 Y제가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을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6번 밑줄친 기억 니을과 같은 현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16번은 사회문화 문제로 넘어갔네요. 현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현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현상하고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 있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둘을 비교해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말이죠. 자, 봉사활동은 사회현상이에요. 기억은 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태풍이다 그랬을 때는 자연현상이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다 예보하는 거는 사회현상이에요. 예보는. 그 다음에 낮 기온이 36도에서 38도씨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기억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죠. 가치 개입이 있어요. 가치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가치 판단과 무관한 가치 개입적 현상이다. 뭐래? 가치 판단과 무관한 가치 개입적 현상이 뭔 말이에요? 가치 판단과 연관된 가치 개입적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고, 니은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나타나는 가치 함축성이 있다 그랬는데 니은은 자연현상이니까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그걸 몰가치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현상은 특징이 몰가치성이에요. 몰가치성. 가치의 문제를 따질 수 없는 몰가치성이었고, 사회현상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가치 함축성이 있는 거죠. 가치 문제를 따질 수 있어요. 가치 함축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는데, 존재법칙은 기억과 지금 리을이라고 그랬어요. 디귿과 리을, 디귿과 리을. 디귿과 리을은 이게 짝꿍이 안 맞아 지금. 네. 여기서 있잖아요. 존재법칙은 얘예요. 자연현상. 이거는 존재법칙, 필연법칙 뭐 이런 말들 쓰죠. 당연법칙. 이런 말들을 갖다 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개연성, 리을은 인과법칙 그랬는데, 기억은 개연성, 그죠? 여기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개연성이 있어요. 개연성. 이걸 상관관계, 개연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있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관관계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표현이 뭐였죠? 개연성, 개연성. 개연성, 예외가 있는 인과관계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렇게 봐보시고, 인과관계가 뚜렷한 건 얘죠. 예. 인과관계가 매우 뚜렷해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갖고요, 기억은 요게 맞고 개연성이 올리고, 리을은 요 이제 자연현상이니까 인과법칙이 매우 뚜렷하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또 갑니다. 17번. 다음 자료는 한 연구를 요약한 거래요. 자, 주제 선정하고 연구 가설을 세웠고 연구 설계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문을 했죠. 이거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17번은 양적 연구한 거예요. 양적 연구. 양적 연구를 했고, 이제 연구 방법은, 자료 수집의 방법은 이제 질문지법을 한 거죠. 질문지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요, 다의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국의 고등학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버리면 온라인에 들어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좀 나누어질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완전 대표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구가설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청소년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될 문제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의 설문 문항은 독립 변수를 측정하기에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그랬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당신은 스마트폰을 어디다 씁니까? 이런 거랑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변수라고 한다면 소득 수준,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게 독립변수잖아요. 근데 부모의 소득 수준을 묻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2번도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라로 진행하는 과정은 연역적이다 그랬는데 그렇죠.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 연역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연역적 연구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가와라는 가치 개입의 단계, 다와라는 가치 중립의 단계다 그랬는데요. 가치 중립의 단계는 라만 가치 중립의 단계예요. 가나다 모두 소극적인 가치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8번 갑니다.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직업이나 계층 등이 다양해지고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대요. 이에 따라 공통의 목표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 가가 생겨났대요. 자발적 결사체인가 봐요. 자발적 결사체의 대표적 사례로 자연습지 보호를 위한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자발적 결사체에 들어가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이익집단도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한 산악회 이런 동호회도 자발적 결사체가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요. 니은 같은 거 맞고요. 1차적 관계를 위해서 만났는데 형식은 2차적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조직 목표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뭐가 달성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거니까 자발적 결사체니까 리을도 틀리겠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역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게요. 시민단체 이익집단은 특히 무조건 이건 공식 조직입니다. 맞는 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으로 갑니다. 문화이해 태도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문화이해 태도 중에서 A 같은 경우는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화이해의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되고, B는요 자기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고, C는 자기 문화의 우월성은 없는데 문화를 평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문화 사대주의는 자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번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는데, 가족은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 비공식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참 저기 뭐예요. 1차적 사회기관, 비공식 사회기관, 참 말을 잘못했어요. 비공식 사회기관, 우리가 사회기관으로 나눌 때 가족은요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에서 공식적 사회기관이 아닌 학교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맞고, 그 다음에 1차적 사회기관이에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방법을 배우는, 자 전문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는 2차적 사회기관과 구별이 되죠. 기억이 맞고요. 니은은 갑의 역할 갈등이다 그랬는데요. 이런 건 역할 갈등 아니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역할 갈등은 복수의 지위가 있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요구를, 역할 행동의 요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 디귿에서 디귿 보니까 그부들과 힘을 합쳤대요. 협동적 상호작용이 나타나네요. 상호작용, 협동, 경쟁, 갈등이 있는데 그중 협동이 나와 있죠. 기억 디귿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모범상 대상자로 추천했다 그랬는데,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말이 되지만 역할에 따른 보상이란 말은 성립이 원래 안 돼요. 역할이란 말은 지위에 따라서 기대되는 행동 양식으로서 사전적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요. 그거랑은 관련이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역할 행동에 따른 보상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10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역시 표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 시간과의 싸움이 좀 중요합니다. 사회 문제가 15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을 고려했을 때, 그런데 시간하고의 싸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 분석도 많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간하고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공부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다음에 이제 12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